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34회 감정평가 시험이 이제 다 끝이 났는데요. 그래서 실무에 이어서 이론 시험이 또 어땠었는지 최명근 평가사님한테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문제 1번은 뭐 수익환원법 계속 강세인 것 같아요. 1번에 40점으로 나왔고요. 1번이 이제 뭐 전체 문제 중에 그나마 책에서 공부한 내용으로 좀 많은 부분을 쓸 수 있는 부분이었고, 문제 1번에 물음 2번 같은 경우는 예전에 기출문제 10점으로 나왔었던 게 5점, 배점이 더 늘어나서 나왔어요. 워딩만 조금 바꿔서. 물음 3번 같은 경우도 확률적 DCF법이고 예전에 또 이론 기출에 정적 DCF법이랑 동적 DCF법 그거 이제 연계선상에서 나온 문제고,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물음 1번의 기준가치 중요성, 뭐 택지비 목적의 감정평가의 기준가치, 이것도 우리 감정평가 실무와 이론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물음 2번 같은 경우는 완전 사례형이죠. 뭐 이건 세부 심사 의견을 기술하시오라고 주어졌는데, 뭐 안에 있는 내용들 쓰기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당연히 당황을 하겠죠. 왜냐면 거의 뭐 실무 문제 나오듯이 지금 문제 자료가 많으니까 아예 안 읽고서 풀 수는 없으니까 읽는데 시간 많이 갔을 거고 말 만들어서 쓰려고 하면 조금 많이 당황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 3번에 물음 1번은 언젠가부터 공정성과 독립성,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가 됐네요. 시험에서 또 공정성과 많이 봤던 것 같은데. 네. 예전에 맨 마지막 문제 한번 나왔었죠. 그 감정평가 이론에 근거해서 서술하시오. 네. 굉장히 추상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제 문제 3번에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뭐 채점을 어떻게 하실 건지, 점수 격차를 어떻게 벌리실 건지가 좀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이게 너무 추상적인 문제여서. 이제 채점하는 사람의 성향이랑 그 해에 어떻게 또 채점을 하고 뭐 어느 정도 수준을 올리고 내리고에 따라서 당락이 좌우될 수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추상적인 문제는 조금 지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문제 4번은 이제 거래사립 수집 요건과 요건별 거래 고려사항인데 구체적으로 다세대 주택이라고 줬죠. 이거 아무래도 저거죠. 이제 그 안심전세 전환대출 다세대 주택 그거 관련해서 아주 구체적인 거를 써달라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그 언론에 회자됐던 내용도 좀 있거든요. 뭐 나홀로 한 동짜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시세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그걸 고려해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 뭐 조금 이따 다시 조금 뭐 설명할 테지만 뭐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당황스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말을 그냥 그 자리에서 막 만들어서 쓸 수 있는 소위 이제 답안지 연습이 굉장히 많이 됐다거나 아니면은 글 쓰는 능력이 개인적으로 남들보다 조금 출중하신 분들이 상당히 유리한 시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딱 봤을 때 당황스럽더라고요. 네. 이런 문제지가 지금 이렇게 세 페이지 막 이렇게 막 한 페이지 가득해갖고 막 가접한 행기 막 나오고 막 이래버리면은 좀 많이 당황스럽죠, 그죠? 네.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근데 난이도가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채점을 어떻게 하시는지 이게 또 달라지니까 추상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당황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올해 문제는 물어보는 거를 쓰는 방향 외에 삐딱선을 타기가 쉽지 않아요. 추상적이어서. 이게 오히려 얼마나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읽기 편하게 쓰느냐, 그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제 입장에선 저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너무 좋죠. 저는 그러니까 제가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제가 수험생이라면 저 이런 문제 좋아하니까. 근데 뭐 사례형 문제를 계속해서 크게 키워나가는 게 어느 정도 조심스럽기는 한데, 매년 출제위원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근데 작년 문제를 고려하지 않지는 않겠죠. 그러다 보면 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사례형 문제를 이렇게 높은 배점, 고배점으로 주는 거 보면 좀 이쪽에 경향이 쏠려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냥 막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내는 문제는 이게 생각해 보면 되게 정말 올드한 스타일의 이론 문제예요. 예전에 제가 그 처음에 공부할 때 막 2005년, 6년 이럴 때
일본 기출의 이론 문제가 막 이랬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다 주고 거기에 대해서 막 설명하라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가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보죠. 네. 어땠는지. 문제 1번부터. 그 뭐 문제 1번에 물음 1번 같은 경우는 직접활용법 할인연금 흐름 분석법 개념 쓰라고 돼 있고요. 가정은 이제 전제니까 비교해서 설명하시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비교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비교 기준 넣어서 쓰시면 되죠. 근데 15점이라는 거 좀 유의하셨어야 되는 거고, 뭐 적용 수익이라든지 적용 수익의 성격이라든지 뭐 적용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보유 기간이라든지 뭐 기간 말 가치 변화에 대한 고려라든지 뭐 아니면 적용 이율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은 뭐 목차 4-5개 빼갖고 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개념적인 게 많아서 그쵸? 쓰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괜찮아요. 준비만 잘했으면. 물음 2번은 이제 투하자본 회수 인식하고 처리 방법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인식은 직접활용법 같은 경우는 굳이 이제 투하자본을 논의한다고 하면 얘는 이제 감가상각률을 고려한 이율에서 고려를 하게 될 거고, 할인연금 흐름 분석법 같은 경우는 기간말 복귀 가치를 통해서 회수를 하는 인식이 있다. 이 두 가지 써주시면 되고, 처리 방법은 이제 구체적으로 직접활용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 직선법, 연금법, 상환기금법 다 나눠서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DCF법 같은 경우는 좀 길게 쓰려고 그러면 목차 나눠서 내부 추격법, 외부 추격법 나눠서 쓰시면은 뭐 충분히. 문제 3번은 뭐 대꾸가 있죠. 지금 할인연금 흐름 분석법의 한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전제 붙었잖아요. 지금 이를 극복하는 측면에서. 그럼 이제 할인연금 흐름 분석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 외운 거를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뒤에서 이를 극복하는 측면에서 확률적 DCF니까. 그럼 이제 이 대꾸를 맞춰서 쓰려고 그러면 DCF법의 한계는 불확실성에 대한 반영을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근데 확률적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 같은 경우는 예전 같은 경우는 이거 이제 동적 DCF법이라고 그랬고 논문에 있는 내용인데 논문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ROPM과 유사한 개념이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ROPM에서 대해서 공부한 거 위주로 쓰셔도 전혀 상관이 없다. 뭐 안에 이제 뭐 구체적으로 뭐 제가 이제 예시사반에는 뭐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뭐 이런 거 써놨는데 그거 이제 옵션을 고려하는 그 모델 모형 중에 한 가지니까 그런 거 넣어서 쓰셨으면 물음 3번까지는 다른 문제에 비해서는 좀 수월하게 가지 않았을까. 1번은 전체적으로 뭔가를 사례를 화착한 그런 게 없으니까. 네, 그죠. 1번은 무난했을 것 같아요. 준비만 잘 되어 있어요. 2번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죠. 2번 같은 경우는 이 문제는 이제 저도 예시사반에서 서술하고 결어를 아예 안 썼고요. 왜냐면 물음 1번하고 물음 2번이 크게 관련이 없어요. 지금. 그리고 여기서 서론을 쓰면 쓸 내용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뭐 택지비 관련된 거 추상적인 얘기밖에 쓸 게 없어요. 그렇지. 추상적인 얘기밖에 쓸 게 없고 물음 2번이 읽을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그냥 본문으로 들어가셔도 전혀 뭐 배점 뭐 득점에 무리가 없을 것 같고 기준가치의 중요성 이게 좀 추상적이죠. 이것도 중요하죠. 그죠?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기준가치 정의 써주시고 이게 이제 택지비 평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전제라든지 목적이라든지 뭐 조건과 결부돼서 감정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 어쨌든 이제 감정평가하는데 처음이 기준가치고 또 마지막이 기준가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목차로 한두 개 정도 뽑아가지고 쓰시면 괜찮을 것 같고 또 이제 논제가 하나 더 달려 있으니까 지금 택지비 목적의 감정평가서에 기재할 기준가치에 대하여 논하시오죠 지금. 그럼 이제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 거지. 뭐 시장 가치로 밀고 나가시든 시장 가치 외 가치로 밀고 나가시든 아니면 시장 가치로 보는 견해, 시장 가치 외 가치로 보는 견해, 그다음에 검토 이렇게 하고 쓰시는 게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맨 마지막 걸 좋아하니까 왜냐면 배점 채우기도 이제 편하고 그래서 시장 가치로 보는 거는 이제 공시지가 기준가액으로 별도의 조정 없이 그냥 결정을 하게 되면 시장 가치로 보는 견해가 있고 이제 원가법에 의해서 나온 가액이랑 검토를 해서 합리성 검토해가지고 조정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이 택지비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분양가를 조금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정책적 목적이 들어가는 가치가 도출되는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가치 외가치까지 써주시는 게 좋고 여기서 굳이 시장가치 외가치를 특정해서 무슨 가치다라고까지 얘기할 필요는 전혀 없다. 왜냐면 우리나라 지금 법령상에 시장가치 외가치가 구체적으로 특정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쓰시면 되고 네, 물음 2번 같은 경우는 이건 실제로 이제 심사를 하셨던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거는. 근데 이제 이게 딱 읽었을 때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분이 화나신 것 같아. 왜냐면 이게 사례 날을 선정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자료에
사례가를 선정할 이유가 없고 사례가를 선정을 하면 지역요인 비교를 안 해도 되거든요. 지금. 같은 동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냥 요것만 딱 보면은 이제 저도 이제 뭐 법인에서 심사하고 있지만은 보면 이게 다른 건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하나는 2,100만 원이고 하나는 1,890만 원이에요. 지금 그래서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썼다라는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평가서지 이런 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론적으로 물어보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요인비교처에서 지금 명시적으로 비교를 해가지고 1외의 요인비교처가 나온 게 지금 접근조건하고 환경조건이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비교 내용 보면은 도시철도와의 거리 및 편익시설 배치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죠? 그렇죠. 도시철도와의 거리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구체적으로 그리고 뭐 킬로미터다 아니면은 뭐 어느 정도 구간으로 차이가 났을 때 어느 정도의 가치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 요인 비교치를 썼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요인 비교치 자체도 굉장히 자극적이죠. 접근 조건이 1.2 막 20%씩 올라버렸으니까. 편익시설의 배치 같은 경우도 어떤 편익시설이 들어왔고 그거에 따라서 가치 층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이제 적시를 할 필요가 있죠, 그죠? 그다음에 환경 조건은 더 추상적이에요. 지금 사례 대비 조망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토지인데. 네. 이게 이제 지역요인 비교할 때 그 각 지역의 표준적인 획지를 최유용을 기준으로 한 표준적인 획지를 기준으로 이제 비교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조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하는 요인 비교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건 지역이 어디 조망 그렇죠. 어려운 그렇죠. 거고. 그래서 이게 조망을 비교를 할 거면은 정말 더 구체적인 수치를 끌어다가 쓰지 않으면 이건 너무 주관성 그 개입 여지에서 벗어나기가 좀 힘들다. 그리고 획지의 상태에서 우세하다 그랬는데 그 획지의 상태가 뭐냐라는 거죠. 지금 뭐 면적을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획지의 정연성을 얘기를 하는 건지 뭐 면적을 얘기한다 그러면 여기는 몇 제곱미터 규모고 여기는 몇 제곱미터 규모여서 뭐 시장 흡수 가능성에 따라서 이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역의 격차가 이 정도 벌어져서 뭐 비교를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 거. 그래서 요것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얘기를 또 할 수가 있는 거고 전체적인 합계치 쪽으로 봤을 때 지금 결과치 1.44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지역이 44%가 좋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게 결과만 봐도 선정하면 안 돼. 이러면은 저기 징계입니다. 그죠 그래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화나셨어 지금 그래서 1.44 이거 말도 안 되고 그거 하나 더 써주시면 좋고 또 이제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심사니까 지금 굳이 이 사례를 써야 되겠냐 그리고 실제로 여기 나온 거를 보면은 그러니까 사례를 가하고 나를 지금 적시를 해놓고 평가서에다가 왜 나를 선정했는지에 대한 근거가 또 없어요 지금. 그렇잖아 지금 두 개를 말만 있고. 왜 어떤 면에서 다 나은 건지 근데 그냥 자료만 보면 가가 훨씬 더 유사해 보인단 말이에요. 지역적인 비교를 할 필요는 일단 없으니까 인근적이 소재하고 있어서 그래서 거기까지 쓰시면은 이제 아마 괜찮지 않을까. 사례 문제다 보니까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포섭해 가서 그렇죠, 그렇죠. 100점 자체 네. 채우는 거는 네, 좀 네. 어렵진 않았을 네. 거는 같아요. 근데 이게 다음에 이제 황평가사처럼 공부할 때 답안지 작성을 굉장히 많이 해보면 이렇게 많이 연습을 하신 분들은 이런 게 편하거든요. 왜냐면 목차 그냥 뽑고 싶은 대로 잘라서 써도 되고 아니면 통목차로 써가지고 막 죽 쓰면 되니까 배점 몇 줄 이런 거에 상관없이. 근데 답안 작성 연습을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안 하신 분들은 이게 뭐 키워드라는 것도 아예 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그쵸.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좀 힘들었을 거다. 전형적인 목차라는 그러니까. 것도 사실 없고. 맞아요. 그래서 택집이 나왔는데 좀 당황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들어보니까 실무에서 내셨더라고요. 택집이 평가 나올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뭐 김소연 평가사님이 출제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랬던 분들은 또 괜찮게 풀었을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익숙해서 그렇습니다. 네. 택지비는 기준 가치죠. 네네. 그리고 지역 요인도 얘기하셨고 네네. 그렇습니다. 그 문제 3번 이제 담보평가. 물음 1번에 담보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감정평가의 기능과 관련하여라는 전제가 붙었죠. 그러면 담보 감정평가의 기능이 어떤지를 먼저 밝혀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그러니까 얘가 기능이 이러니까 공정성과 독립성이 이렇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제 감정평가 기능과 관련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금융기관의 대출의 결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또 상투적으로 쓰는 말 있잖아요. 뭐 건전한 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 담보 평가니까. 그렇지. 그리고 이제 사적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뭐 일반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뭐 준공적인 기능, 뭐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도 괜찮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공정성과 독립성이 필요한 이유인데, 그러니까 그 이유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확보할 수 있는 수단 3가지니까 목차 3가지가 무조건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제
이건 이제 그 담보평가 매뉴얼에도 얘기가 좀 있기는 있어요. 뭐 공정성실하게 임해야 된다, 직업윤리 준수해야 된다, 뭐 관계법규에 따라서 뭐 행동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있는데 그거를 무조건 써야지 점수가 나온다고 하면 이건 좀 너무하다. 그거는 솔직히. 그래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서 뭐 담보평가의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원칙이라든지 업무수행 방안이라든지 직업윤리 관련해서 목차 3개만 조금의 구체성만 넣어가지고 쓰시면 그렇게 크게 점수가 밀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이거는 담보평가, 기능, 공정성, 독립성 이거 키워드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 연결만 좀 잘 시켜줬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물론 2번 같은 경우는 평가 법인에서 감정평가서를 심사한다. 이제 발급 전에 나 이제 심사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심사하는 감정평가사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이제 구체성을 띄워갖고 역할을 쓰려 그러면은 감정평가서를 얘가 이제 심사를 하는 거다 보니까 뭐 위산 오기에 대한 얘기라든지 혹은 이제 산출 의견 및 결정 가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라든지 혹은 이제 뭐 대상 물건과 뭐 현황의 일치 여부 혹은 공보상의 일치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쓰시면 이제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그 실무 노트에 있더라고 이게 또 이게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 갖다가 쓰셨으면은 뭐 좋았을 것 같고 아니면은 필수적 기재사항 관련해서 담보평가라는 말만 넣어가지고 쓰셔도 그렇게 이제 안 밀 것 같다라는 생각. 문제 4번은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되는 게 또 보면은 다세대 주택을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하기 위하여 이건 날려도 되는 거고 지금 이제 다세대 주택이 중요한 거고 그렇죠. 거래 사례를 수집하는 경우 사례 요건과 각 요건별 고려사항이에요. 원래가 주저주저한데 뒤에를 봐야 돼요. 그렇지. 그러면 거래 사례 요건을 일단 쓰고 그 요건별로 나눠서 고려사항을 써야 된다고. 그럼 이제 우리가 거래 사례 요건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외우고 있는 게 사정 보정 가능성, 시점 수정 가능성, 지역주인 비교치, 뭐 비교 가능성, 개별 비교 가능성, 뭐 위치적 물질 유사성 이렇게 제시를 했으면 요 5개를 끌고 와서 각각 고려 사항을 써줘야 된다고요. 각각.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예시답안에 보면 그렇게 끌고 들어와서 썼는데 사정 보정 혹은 이제 뭐 사정 보정 가능성이라 우리가 외우고는 있는데 거래 사례가 정상이거나 뭐 정상으로 보정할 수 있는 사례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다세대주택과 관련해서 이제 그 사정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이해관계인끼리 거래를 해가지고 거래가액을 굉장히 높게 찍어놨다든지 아니면 이제 미분양이 된 상태인데 시행사 보유분인데 그거를 자전거래를 통해가지고 계속해서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해놨다라든지 그런 것들 쓰면 아주 좋죠. 그래서 그러면 조금 더 요즘 이슈되는 거마다 거래 당사자의 관계에 대한 조사까지 필요하다 이렇게 식으로 바꿔서 아니면은 거래 사례의 가액 자체가 너무 높은 수준이 아닌지 분양가 수준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 비교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 좋죠. 그다음에 시점 수정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런 거지. 이제 시점 수정이라는 게 원래는 우리가 이제 그 실무 기준에 보면은 사례 물건의 가격 변동률을 기준으로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다세주택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주택 가격 지수 이런 걸 쓰겠죠. 근데 주택 가격 지수라는 것 자체를 쓰는 게 표준적인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대상에 대한 어떤 개별성을 고려할 수 있는 시점 수정을 할까 그러니까 대상의 개별성을 고려할 수 있는 사례를 선정하고 가격 변동률을 추출할 수 있는 사례를 선정하면 훨씬 더 좋다.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지역요인하고 뭐 개별요인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문제가 됐었던 게 뭐냐면 실제로 그러니까 본권 내에도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저 멀리 있는 거 중에서 가장 비싼 거 끌고 와가지고 조금 약간의 이제 고가 평가를 한 사례들이 문제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물어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써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만약에 제가 채점을 한다면 문제 4번을 잘 썼으면은 점수를 되게 많이 줬을 것 같아요. 왜냐면 문제 2번하고 3번에서 조금 이제 좀 낮아진 분들이 많았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순서대로 풀면 문제 1번은 먼저 건드리는 게 좋았을 것 같고 문제 4번 풀고 3번 풀고 2번 푸는 순서로 가셨으면 똑같은 문제와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여도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좀 이롭다? 유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4번 같은 경우는 좀 첨언하자면 워낙 이게 뉴스에서도 시끌시끌했던 거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다세대 주택 관련해서 쓰면은 조금 높은 점수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상대적으로 거 많이 밀리겠죠. 그렇죠? 이런 건 워낙 어디서 숨어져 있던 뉴스가 아니라 워낙 다들 아는 뉴스이기 때문에 뭐 우리뿐만 아니라 어느 학원에서도 다 좀 얘기를 했던 사항일 것 같아서 여기는 좀 사안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내용을 쓰는 거는 뜯어보면 쓸 수 있는 내용이긴 했지만 뭐 자료 구성 자체도 좀 그렇고 어렵게 느끼셨을 것 같기는 해요. 실제로 시험 보신 분은 이거 어려웠어요. 어려웠을 내 보기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렵다라기보단 당황스러웠을 네. 거예요. 되게. 저는 이론이 벌써 3페이지가 나와버리고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멘탈 잡는 게 좀 중요했을 네. 것 같긴 해요. 저 이게 2시 15분에 저도 이제 카카오톡으로 문제지가 왔는데 이거 넘기다가 난 이게 실무랑 섞인 줄 알았어요, 문제가. 잘못 봤구나. 처음에 뭐 갑자기 가접한 뭐 이렇게 나가는 뭐 박스가 나오길래 평가 달래 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이런 문제더라고 네. 보니까. 힘드셨겠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런 어차피 뭐 시험 끝났으니까 네.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거 없으니까 좀 편하게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문제가 난이도가 좀 있었어서 그래도 뭔가 좀 한 꼭지씩이라도 넣어놨으면 가점이 그래 좀 붙을 거. 점수를 많이 주려고 그렇죠? 노력을 하시겠죠. 네. 근데 이제 뭐 그러니까. 수험생들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데 약간 이런 좀 추상적인 문제들은 채점 기준을 가늠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런 것들은 좀 내시더라도 이렇게 너무 많이 내시면 그러니까 좀 일반적인 교재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을 절반 이상 좀 내시고 이런 문제들은 문제 4번에서 한 10점 정도 물어보는 것까지만 좋지 않을까. 그래야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이 그렇죠.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상황이 없어질 것 같아서 좀 그런 개인적인 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 지나갔으니까 그래도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가점을 좀 기대를 하면서 한결 보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